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특집부, 이번 오후의 특집부를 기준으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사회를 맡게 된 편집위원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그 보컬의 방법을 말하다라는 좀 제목이 조금 이제 개념적인 추상적이라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특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필자 두 분의 이야기를 충실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원래 이제 책이라는 게 이렇게 발간이 되면 사실 이제 디자인을 보거나 이렇게 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호 이런 걸 보시면 이쪽에 사실은 책 등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상징 아이콘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3호에도 들어가고 4호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5호에도 들어가고 이 아이콘들이 이제 당대의 상황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고안을 했고 책의 표지 색깔도 사실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색깔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뭐 노란색 표지가 있을 때는 저때 당시 미얀마에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 표시가 돼 있을 거고, 파란색 보시면 이제 동백꽃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번 5호는 해바라기 아이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표지를 보시면 물질은 찾으셨겠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한 잡지로서의 이제 대응 방식을 디자인적으로 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취지를 사실 가져가는 것은 문학사상이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제 개념적인 차원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는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신다고 이제 디자인적인 차원 안에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사실은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윤석 시인이 첫 번째 시에 보시면 그 마지막 구절쯤에 보시면 뜻밖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로컬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게 이 뜻밖이라는 건 예측 바깥에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들로 이 책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뜻밖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잡지라는 게 원래 잡다한 것들의 묶음이거든요. 근데 잡다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일관된 흐름 혹은 내재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갖추는 것이 이제 편집위원의 몫이고, 그 잡다들을 내재성의 경험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통된 경험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편집의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로컬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이 기획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과 같이 좀 만나보려고 했고, 그 기획에 참여하신 두 분 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논의를 다루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론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쓰신 그 글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것을 다루는 일인데, 로컬이라는 게 바로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제대로 느끼고 인식하고 그 서술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컬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로컬에 접근할까 하는 이런 학문론적인 공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더욱 이제 새롭게 그 로컬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 로컬에서 많은 글들이 뭐 있고 그런 조사 자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아주 두껍게 서술해내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대안이든 미래든 그런 전망을 조금이라도 틈새라도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잡지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간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대성 선생하고 김설아 선생님하고 이 글들이 다 맥락이 연결이 되어 있고 원래 김대성 선생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녹화를 이제 방법적으로 지금 작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봤고 또 김대성 선생은 실제로 초량을 걸으면서 녹화를 몸으로 이렇게 감각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김슬아 선생님 이야기는 또 하시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편의 글이 상당히 서로를 보충하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멋진 특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우선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또 계속 또 이야기 가운데 또 제 이야기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공 선생님 말씀 중에 특이한 이야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좀 다시 읽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로컬을 보는 방법 가운데 일환일 것 같은데 다시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대목은 우리 김수라 선생님부터 이제 잘 아실 텐데 우리 그 동안에 로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틈이 많고 빠뜨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든 이거 역사가든 비평가든 기술하는 방식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 시각이 추상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성격 없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세계적인 작가들은 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세계적인 문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그동안에 서술된 것들을 뭐 역사적인 서술이든 문학 작품이든 기록이든 빠뜨린 걸 찾아서 새롭게 읽고 다시 서술하고 그렇게 하되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두텁게 써야 된다. 두텁게 쓰지 않으면 또 낱낱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설가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일단 김연아 선생님은 사실은 이 광주의 전남당직 여성노동자 항쟁에 관련된 글을 이번에 쓰셨는데 그 광주 내에서도 이 이야기는 좀 생소한 이야기에 속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담론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989년도에 일어났던 그 여성 노동자 항쟁, 광주 내에서 민주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 내에서의 여성 노동자 항쟁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연구도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나 이런 이제 부술 기록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그걸 이번에 이제 쓰시고자 했던 의도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지점들을 독자와 만나려고 하신 건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서 제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로컬의 방법이라고 지금 이제 저희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지역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로컬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지역 내부에서도 어쩌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담론보다는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는 게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이제 저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는 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전남방지 여성 노동자 항쟁이기도 했어요 때마침. 네, 그런 탓에 좀 이 광주에는 항상 5월 항쟁, 5.18 항쟁만이 중심적으로 조명받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른 항쟁들도 많은데 왜 5.18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5.18을 우리가 기념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항쟁을 굉장히 항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항쟁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로컬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호에 이렇게 쉽게 되었습니다. 사투리처럼 들립니까? 우리 좀 더 강렬한 사투리를 원하는데 그래야 이 결들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좀 있을 텐데 너무 표준어처럼 구사하셔가지고 시방 사투리 해보겠습니다. 다들 좀 확확 써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실 이걸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던 게 이제 고은영 선생님은 이제 다시 읽기라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김선아 선생님은 그 바깥을 드러내기 이 뜻밖이라고 부르는 것이 승의가 달라져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좀 더 뭐 얼마만큼 우리가 오늘 깊이 얘기하면서 개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논의 밀도를 조금씩 진정시키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생님께서 네, 지금 그 쓰신 글 안에 다양한 작가들 같이 다루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실 로컬은 사는 곳이 로컬입니다. 자기 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커뮤니티가 있는 게 로컬인데 그래서 강남도 로컬입니다. 강남도 로컬이고 뭐 용산도 로컬이고 다 로컬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본이 집중된 이제 그런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그 구체성이 자꾸 휘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칫 로컬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뭐 그 서울과 다른 지방을 로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장소는 전부 로컬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로컬은 사실은 하나만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로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로컬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그 로컬이라도 모순이나 어떤 그런 삶의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고통 이런 것들이 중첩된 그런 로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포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작가들이 잘 포착을 해야 되겠고 연구자들도 그렇겠고 우리 저 김슬아 선생님께서도 그 여기 보면은 틈 바깥과 구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바깥과 구석. 그렇게 이런 저 로컬 가운데서도 이 외부로 밀려나거나 그 구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것들, 그 억압된 목소리를 우리가 불러내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야기한 방법은 사실은 아리프 딜릭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한 그 방법론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김대 선생은 또 아를레트 파르주라는 사람이 쓴 아카이브 취향에서 나온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김설아 선생님은 제임스 C 스코어스의 그 언닉대본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각자 어떤 그 이론 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저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원래 제라는 인간이 좀 복잡해요. 이게 이것저것 뭐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기 작품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이야기를 하자면 저 혼자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로컬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근데 우리의 눈이 단순화되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뭐 작가들의 작품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복잡성 사례처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건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철마를 잘 상상하지 않거든요. 철마. 제가 고향이 철마입니다. 부산. 원래 경남 양산군 철마면이었거든요. 철마산. 예. 근데 1990년대 초반 94년인가에 이제 그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군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경남을 응원했거든요. 그 전국체전 이런 거 하면 경남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에 바로 부산으로 딱 된 거죠. 근데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몸이 바뀌는 게 아닐 텐데, 사실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건 지배 권력이랑 지배 체제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부산광역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산 사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철마는 뜻밖에 있는 공간에 가깝죠. 거의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주말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가는 위락소처럼 인지되고,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구체성을 담아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끝선이 저는 어디까지 보면 반송까지라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작가분들이 뜻이 사실 반송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너머로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례인 거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런 지점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다시 읽는다는 말은 그 로컬의 시각 이전에 미학적이고 아니면 어떤 일종의 이념적인 형태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방식을 걷어내면 다른 세계로 텍스트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들이 일종의 두텁게 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라고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아니요. 제 식으로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너무 잘 설명을 잘 하십니다. 명사에서 그런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지점들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경험치들이 어떻게 뜻밖의 우리가 되는가를 이제 김연아 선생님의 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그냥 뭐 이런 걸 연구 안 했으니까 연구해야지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철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마가 잘 안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로가 금방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왜 하필 이거냐, 거꾸로 얘기하면 전남방직 여성 노동자 말고도 여성의 문제들이라고 부르는 것, 대도시에 산재에 있거나 편지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이어야 하는 까닭이 있었는지, 그게 로컬이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내는 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5.18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5.18 이후의 세대거든요. 90년대 이제 생인데 이제 광주에서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 5.18에 대한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망월동에도 여러 번 경험을 가고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고 또는 잔인한 그런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이분들에 대한 조금 그 희생의식이 희생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받기도 했고 또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 시민들의 이제 희생과 군대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나 어떤 열정들 뭐 이런 거를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기에 좀 주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좀 이런 점에서 광주의 좀 폐쇄성을 생각을 좀 하기도 하다가 이게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뭔가 우리가 여성 친구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광주 모더니즘이라는 그 단체 연구 집단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거대한 5.18의 어떤 그 민주서사,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서사에만 그 휩쓸려서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라던가 어떤 직장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는 이제 한 작가분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여성 노동자고 그리고 예전에 일신방지, 전남방지 이곳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진을 이제 보셨는데 그 작가분이 그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 모습이 본인은 되게 이제 그 어머니 모습에서 좀 더 이 어머니의 경험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그 여성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좀 놀랐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험들 좀 어떻게 상상해볼까 어떻게 구체화 시켜볼까 하면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전남방직이라는 공장이 이제 광주에서도 곧 재개발될 것이라는 얘기가 터지고 굉장히 그 부지가 넓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질 것이라는 그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광주 TF 팀도 만들어지고 여러 번 이제 회의도 열리고 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지금은 결국 몇몇 건물들만 남겨놓고 이제 복합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걸로 개발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아까워하기도 하면서 순례도 해보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단지 이제 공간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보다는 거기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지금 뭐 5.18 이야기 잠시 하셨지만 사실은 5.18의 뜻밖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황금동 여성들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말하자면 성매매 직결제에 있었던 여성분들이거든요. 5.18 당시에 이분들도 사실 항쟁에 참여해서 헌혈을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물을 나누거나 하는 활동을 했는데 공식 기록에서는 3인칭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유승 작가라는 분은 이제 그걸 모티브로 작업도 하시기도 했지만 그녀들이라는 표현으로만 존재하고 아니면 88년도에 이제 국회 속기록에 보면 창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항쟁에 참여했던 구체적인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모멸적인 이름 아래서만 자신의 지위를 노출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5.18 감론 안에서는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5.18 감론 내에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기입되려면 매우 뚫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기존의 전형적인 서사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켜서서 같이 5.18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5.18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대부분 동호 반복의 형태가 많거든요. 이것도 한 특징적인 있는데 그것도 한번 탐구해볼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 자신의 지금 현재 김대란 선생님의 조건이라고 보면 뭐 세대일 수도 있고 뭐 젠더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그 정강강직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착안하게 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두텁지만 해결을 만만한 과제들을 포착해서 이제 문학이 그걸 이제 인문화해야 되거나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시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논지를 김선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모령 선생님이 쓰신 텍스트 안에 보면 어떤 작가분의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작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얘기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인천 작가분에 대한 텍스트를 다루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네. 그 아카이브 우리가 아카이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 사실 아카이빙은 그야말로 어떤 집안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뭐 사진 한 장이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지역의 역사나 이렇게 흔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주류 역사라든지 뭐 그런 흐름에서 배제되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카이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류를 강화하는 게 마치 아카이빙처럼 지금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대성 선생이 그 초랑을 걸으면서 그 걷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자체도 중요한 아카이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걷고 새로 인식하고 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를 새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인데 그런 어떤 미시적인 시각과 그 미시적인 것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로컬을 구성하는 그 힘들 그렇게 거기에는 지역 안에서도 어떤 주류와 중심의 힘들이 있고 자본이나 권력이 개입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들어와 있고 국가 바깥에 어떤 세계도 로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그게 크리티컬 로컬주의라 비판적 로컬주의라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상섭 선생의 소설을 좀 비판을 했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썼습니다. 왜 이상섭 선생을 여기 끄집어냈는가 하면은 요즘 소설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좀 소설 좀 써라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걸 읽어야 될 텐데 아마 내가 한 권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자갈치 이야기인데 자갈치 이야기를 그 자갈치 많은 그 군상들을 아주 그 입담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뭐 사람들의 인정과 갈등 뭐 이런 건데 굉장히 그 서술의 어떤 그 방식은 구수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그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을 그 초점화자를 박우열이라는 그 집안의 사위를 이렇게 초점화자를 두고 관찰하듯이 이렇게 써나갑니다. 써나가고 그러면서 거기 자갈치에서 모인 사람들이 눈물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런 방식을 이제
문학에서 그 자연주의 그 이제 있는 사실을 이렇게 낱낱 사실을 이렇게 쭉 그래서 참 좋은 소설인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그다음 그 장편으로는 못 나아갑니다. 장편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루카치도 자연주의 가운데 아주 좋은 자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연주의는 뭔가 하면은 그 낱낱의 그 사실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이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상수 선생 이제 자갈치 이야기는 거기에 육박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도 그 옆에 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뭐 기증기가 서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장식적이었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자갈치기가 있어야 되고 자갈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부산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작가의 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인천 작가를 그 부각을 시켰죠. 그건 뭐 이상섭 선생과 데뷔를 하기 위해서 부각을 시킨 건 아니고 내가 인천의 김중미 씨입니다. 김중미 씨의 소설의 곁에 있다는 이런 작품인데 이 사람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강경애의 인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경애의 인간 문제, 인천 작가 현덕의 매생이, 그리고 이제 조세희의 난장이와 소와 올린 작은 공. 그 난장이와 소와 올린 작은 공이 그 인천 만석동입니다. 그 현장이 은강이 난장이와 소와 올린 작은 공의 그 무대가 은강이 인천 만석동인데 김만석. 그래서 그 만석동에 있는 여고생 그 3학년 여고생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는 녹화를 서로 각자 다른 눈으로 이렇게 서술하게 만드는데 뭐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면서 결국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강경의 시절이나 그 다음에 조세희 시절이나 지금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은강, 만석동은 여전히 그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그 로컬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석동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 골목이나 뭐 어떤 이런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도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비판적 로컬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중희 작가는 그런 지점에 이제 뭐 이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그런 어떤 그걸 전체적으로 잘 드러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 이제 여고생 세 사람을 격자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써서 이렇게 하나의 그 벽화를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장편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역할을 접근하는 또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 로컬리즘에 상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섭 작가가 무슨 소설 쓴 거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녹화를 다룰 때에 아쉬운 부분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서 어떤 뭔가를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면은 분명히 훌륭한 작가가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소설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그쳤죠. 그 다음 소설 보면은 전혀 다른 경향의 소설로 그 작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쉬움이라고 하셨지만 애정이죠. 네. 애정에 가까운 네. 말인데 네. 애정에 부합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카이브에서 이제 요 비판드 로컬리즘으로 오셨는데 그 아카이브 이야기 듣다가 깜빡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그 올해 작년 3월에 빈집이라는 기획으로 전시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빈집 전시를 실제로 이제 광주에 있는 5개 구의 빈집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쪽 전시 공간 꾸미고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빈집에는 당연히 이제 쓰레기를 두고 가죠. 근데 어떤 집에서 뭐가 발견되면 이제 그분이 쓰신 일기장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 입대하고 제대할 때까지 쓴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득해서 다 쳤거든요. 다. 그거 보면 일기장을 보면서 윤상원 일기나 아니면 전태일 일기와는 너무 대비되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상고생이셨습니다. 그러면 상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의 그 서사가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들은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뭐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 광주와 관련된 서사책이 안에 등장했던 적이 없는. 요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조명된 적이 있었던가 과연? 네,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걸 아껴뒀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싼 값으로 내놓으려고. 그게 일기장에 제일 뒤에 그 봉인이 돼 있었어요. 원래 봉인이 돼 있으면 이 일기장을 열어본 자는 살인자 이렇게 해서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뭐 버리고 갔으니까 저는 뜯어서 이렇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저는 이 일기장을 읽으면서 이 일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 1970년대 청소년들의 일종의 문화적 경험이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옮겼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건 아카이브 중에서도 상급 아카이브 엄청 귀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갔던 유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터 이렇게 싹 다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여자 공무원이 쫓아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아카이브의 총책판이죠. 근데 그런 일기를 보다가 윤상원 일기나 전태일 일기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완전히 다르죠.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우리가 판단하면 매일매일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너무 다른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의 시야 안으로 포착된 적이 없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여야 될까 봐요.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텍스트를 접했을 때 그런 텍스트라는 게 그냥 날려 있는 거잖아요. 널려 있는 건데 작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뤄야 되고 어떤 각도로 그걸 조명하는 것이 로컬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시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의 대비는 아니었지만 대비로 제시해 주셔가지고 아주 시사받는다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현아 선생님은 들으시면서 본인이 쓰신 글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 것 같으신지. 이제 공무용 쌤께서 말씀하신 그 두텁게 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두텁다라는 게 굉장히 층위가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여고생이 동네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나오다시피 좀 아카이빙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중첩되고 두텁게 이제 뭉쳐지다 보면은 그것이 아카이브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일기 같은 경우도 아무도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이거의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주의 어떤 문화, 그 당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주변부 자리를 매김시킨다면 굉장한 아카이브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술록을 여러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3-4분 정도의 이제 그 여성 노동자분들과 그리고 항쟁 당시 참여하셨던 학출 이제 노동자분들 이제 구술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항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학출 노동자로서 참여를 하셔서 항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약간 그 구술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보통 어떤 동아리나 서클에 이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파견된다시피 공장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이제 노동자들과 같이 뭔가 모임을 만들고 얘기를 해서 노조대의원 선거에 나가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공장의 관리자들과 이제 그 이사들과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항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저항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보통 이제 하시는데, 또 다른 분, 제가 여기서 서술한 김미정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학출이 아니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학출 노동자분들이 보통 있었던 그 B반과는 달리 A반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거기서 따로 이제 소모임을 만드셨는데 어떤 그 목적 없이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동자분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공장 12개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목포에 가서 놀러 갔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사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쟁이 막상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분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 한 가지가 뭔가 자신의 이야기는 별로 대변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모두 학출 노동자분들이 이 얘기를 담당하시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말해지는 것이지 뭔가 자신에게 순서가 돌아오진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제 광주에 있었던 어떤 민주 노조와 어용 노조의 대립의 어떤 서사, 그리고 5.18 이후에 계속되었던 민주주의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여성 노동자분, 또 주변부에 있었던 그런 분들과 어떤 그 마찰과 또는 그 역학관계에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걸 이제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걸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시선의 중첩이라고 부르는 거 생각해보면 소설은 여러 시선의 중첩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아까 이제 김용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여고생 3명의 시선을 이제 중첩시켜서 이야기의 얼개로 구성했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와서 나왔던 많은 소설들이 IMF 이후에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들 막 조명한 소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소설의 화자들은 대부분 다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화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생날 것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의 얼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인의 시선으로 사실 재편되거나 아니면 마모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일부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런 로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소설의 형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혹은 이야기의 형식을 활용하면서도 좀 뭔가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베냐민 작가는 생산자라는 것은 기존의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스스로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중미 씨의 그 소설 방식은 사실은 왜 제가 조금 그 미흡하다고 얘기했는가 조세희의 난장이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 재판이 사실 난장이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연작이면서 그 난장이와 그 영수 영희 아이들 그 이야기를 쭉 그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여고생 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게 여고생들이 다 달라요. 그 계급적으로도 다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를 보더라도 그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겹쳐 그 시차적인 차이들을 이렇게 겹쳐서 읽어내도록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로카를 접근하는 방식인데 또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체르노빌 그 원전 뒤쪽에 있는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 편에 들어 있는데 벨라루스가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벨라루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피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렉시에비치는 100명의 사람을 10년간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그 소설은 전혀 다른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어요. 다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 다 100명이 다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목소리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우리가 19세기부터 형성된 이런 어떤 그 완결된 형식 장편이라는 것은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그런 시대 끝났다는 게 20세기 와가지고 이제 그 모비딕 같은 게 재평가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19세기에 완성된 장편 시대가 20세기에는 그게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는 작가 스스로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고 문제는 그게 먼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녹화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스스로 그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로서는 이 알렉시에비치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고 우리 김슬아 선생님 저 76페이지에 이 사진 이 여성 노무현 사물함에 이런 이 사진 굉장히 중요한 이 아카이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굴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굴까를 추적한다든지 또 그 사람 옆에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모아지는 건데 즉 말해서 발로 써야 되는 거죠. 녹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진정한 작가는 발로 써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백과사전 옆에 놓고 이렇게 쓰는 소설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존의 틀도 또 목소리도 플롯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플롯의 동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가죠. 그건 작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노력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원고에 쓰셨어야 되는데 원고에 안 쓰시고 지금 그래서 작가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원고에서는 네.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는
이 로컬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그 자꾸 회귀를 하거든 자기 그 로컬로. 그래서 이제 아리프 딜립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로컬을 해요. 트랜스 로컬. 그래, 로컬과 로컬을 넘어서려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은 뭐 저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 뭐 지금 저기 박솔매가 하는 것도 두 도시 이야기 형태인데 지금 서울과 부산, 부산과 광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트랜스 로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냥 서로 비교한다, 옮겨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김대성 생 글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그 마을 사람 유형과 나그네 유형과 다른 관광객 유형을 마지막 히로키의 이야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마이클 크로니 쓴 팽창하는 세계라는 그 책에 보면은 시티즌과 다른 데니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데니즌이 뭔가 하면은 시티즌은 우리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다 이거죠. 시민은 굉장히 제도적인 오늘날 시민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는 주체입니다. 그 데니즌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사색하는 그런 존재가 이 데니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찰하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 역사적인 유래나 거기에 누적된 어떤 기억들 이런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이 데니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시티즌을 넘어서 데니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데니즌과 같은 그런 행위, 그런 수행에서 이제 작가가 나올 수 있는데,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방법적으로는 항상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인 실천을 아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상섭 선생 그 자가치 소설을 제가 비판한 것은 미시적인 데서 머물러 버렸단 말이지. 거기에 눈물들이 모여 산다. 도대체 자가치가 눈물들이 모여 산다 하면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뭐 연민밖에 더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시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더 그 큰 틀에 그렇게 옮겨 담는 그런 이제 그래서 로컬에서 네이션 국가도 생각하고 그 상황의 어떤 스케일도 이렇게 중첩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왜 초량을 인류학과 학생들이 연구를 안 하냐. 저 초량은 그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만한데 엄청난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고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있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도 있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마이클 크로닝 같은 건 번역지대라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언어적인 소통도 되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굉장히 단절돼 있어. 그 자체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단절돼 있을까? 그게 우리가 가진 녹화의 또 한계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정말해서 자기 장소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진에서 빠친코 같은 경우에도 자이니치들이 자기 장소를 못 만들어 자꾸 이제 옮겨 다니고 이카이노 같은 데서도 계속 거기서 주권이 형성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장소와 정체성이라는 건데 이방인이든 이민자든 누구든 다 그 장소에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초량 그 동네가 뭐 일본에 있는 이카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동남아 사람들 온 사람들 인터뷰하자면 절대로 거절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녹화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거고 그런 걸 탐문하고 그걸 이제 거듭 다른 그 시각으로 시차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면은 그게 이제 두텁게 기술될 수 있다. 두텁게 기술한다는 건 새로 해석하는 것도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더하는 게 되고 이제 그렇게 또 다양한 그 인물의 시각을 이제 교차해서 읽어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또 내가 좀 열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아마 텍스트 다시 한번 보시면 쓰여져 있고 뭐 대리즘이라는 표현은 뭐 생각해보면 대리즘적 주체라고 또 다시 바꿔서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냥 딱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한 동네에 오래 산 노인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리적 주체라고 부르는 거. 아니요. 아니 그냥 이미지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꼭 그게 계속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시각밖에 없고 그 현장에 대해서 구석구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탐문하고 뭐 묻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발화되지 않은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그거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서 새로 말할 수 없는 것들과 말을 하려면 새로운 대화법 없는 거니까 사회자의 발언을 내가 지적을 해서는 안 되는데 토론자로서 금방 지나야 되는. 근데 데니저는 그런 노인을 만났어.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은 박물관이거든. 기억을 다 가진 박물관이니까 노인을 만나고 데니저는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로컬을 횡단하는 사람, 지적으로 그 횡단한다는 것은 거기 이 단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빗금을 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많은 것들이 이제 뭐 나이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온갖 게 다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늘 이제 로컬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대리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노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디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한 게 김선환 선생님의 지금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이 작업은 김선환 선생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팀이 있습니다. 전남반지 여성 노동자를 조명하는 예술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던 팀이 있었고 거기에 연구의 일환으로 사실 참여하셨다가 요거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쓰신 글이 요 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요 팀은 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걸로 내년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학출 노동자 출신의 서사라고 부르는 것은 전형화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항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들은 전형화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아직 아무것도 사실은 제대로 구술 체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 훨씬 더 많은데 대체로 이분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거나 오히려 그 끈들이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려 있어서 모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를 가까스로 모으는 게 지금 요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번외편도 따로 또 글이 특이하거든요. 그 본문을 쓰시다가 번외를 뒤에 붙여 넣었어요. 근데 이런 글들은 사실은 비평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통상적으로는 에세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런 형식을 저절로 낳게 되는 형태가 아닐까. 처음에 제가 이 원고를 받아서 읽을 때는 왜 이랬었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이렇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글이라는
네. 선생님이 네. 왜 그렇게 쓰셨는지 직접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좀 질문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딱 질문 타이밍이거든요. 네. 조금 그러니까요. 선생님을 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제출하고 나서도 이걸 뺐어야 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이거를 집어 넣어야 했지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해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말씀 정말 잘 해주셨지만 그 스스로 이건 그냥 나는 그 안락의자 인류학자처럼 어쩌면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더 공을 들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분들 인터뷰를 할 때도 진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을 뭔가 정해진 질문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스스로 그 반성에 휘말리기도 했고, 또 같이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제 최하연 기획자, 그리고 곽화연 작가님, 그리고 양채은 연구 기획자님, 이렇게 이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같이 이제 뭔가 생산해낸 이 연구들을 마치 내 것이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좀 연구자로서의 너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점보다는 같이 이런 거를 했고 같은 이 연구자들과 작가님들의 어떤 시각도 중요할 텐데 이거를 기입하지 않는 거는 어쩌면 조금 이 로컬의 방법에 좀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 동기라든가 우리들이 같이 생산을 같이 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집어넣어야 된 마음이 그 당시에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같이 덧붙여서 네. 저도 그 질문이 하고 싶었던 건데요. 김선아 선생님 글의 형식 뒤에 번외가 붙어 있다는 말, 그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 두 장도 사실은 로컬의 방법이라는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고 또 일부 효용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김대성 선생님 글 속에서도 직접 저자가 찍은 그 초량의 사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이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발현되기를 원하시고 텍스트 속에 이미지를 넣으시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김대성 선생 글 같은 거 저 보면서 굉장히 공통점이죠. 멋지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상수와 대화를 많이 하신다라는 지점에서 좀 인상을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도 직접 이제 찍으셨다는 점에서 이제 뭐랄까 걷는 듯한 그런 감각, 같이 걷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남 방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글이 약간 조금 대화한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읽는 분들이 좀 감각을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한 장은 이제 공장의 어떤 사진, 공장 내부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신체적으로 구속받고 규율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여성 노동자들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고 말을 어디에다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 잘 드러났던 사진이 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물함 아주 깊은 구석에 이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 사물함 닫으면 아무도 볼 수 없고 열면 자신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말이라는 점에서 이런 좀 구석인 말을 발견을 조금 하게 됐다라는 순점에
같이 감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거니까 보게 된 거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뜻밖의 말을 우리가 듣거나 경험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문제를 아마 이제 이야기 이미지라고 부르는 속성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김연아 선생님은 사실 사진 비평으로 등단을 하셨거든요. 오종태라는 사람의 사진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추상적인 사진인데 거기 연원을 추적하셔가지고 글을 쓰셔서 등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논란의 순간을 드러내는 방법 아마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이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포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형태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연구라고 부르기도 약간 지금 이제 제도적인 측면 안에서는 어렵고 에세이라고 지칭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또 약간 이 여러 가지 층위들의 문제들이 같이 좀 사고돼 볼 만한 텍스트로서 가치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사실은 지금 꽤 장시간 우리가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자발적으로 두 분이나 하셔가지고 아주 충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꽤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듣고 마치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 글에 그 이제 반수연의 통영이라는 작품 이제 그 주인공이 통영에서 못 살고 저 밴쿠버 또 그 밴쿠버 그 외곽에 거의 캐나다 밴쿠버 같으면 사실은 세계 자본주의 중심부에 가까운 데인데 거기 가서도 노동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요. 왼손 손가락을 잘리고 다시 이제 통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통영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 읽어보면은 이 소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 로컬이라도 굉장히 글로벌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통영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 소설 읽으면은 굉장히 그 통영의 어떤 그 장소가 가지는 그것을 잘 살린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통영이 아니고 만약 서울이면 재미없는 소설이 되죠. 그런 측면들을 살려내놨고 그다음에 그 불호원강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 원주 가까이 있는 불호원이거든요. 불호원이라는 그 마을인데 이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느슨한 그 연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이 그런 과정인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그 고장을 굉장히 면밀히 이제 탐구를 해요. 다 조사도 하고 역사적인 그것도 살피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삶을 또 이렇게 그것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어떤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컬과 관련된 이런 방법은 앞으로도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작품을 두고 끊임없는 사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 뭐 부산의 작가 같은 우리
조갑산 선생 소설들 이런 소설 보면은 좀 우리 어떤 장소를 잘 살려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풍부하게 그 비평가로서 그런 업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하라니까 그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준 게 거의 첫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같이 연구해온 이제 친구들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아쉽게 오진 못했지만 이제 이제 최하연 기획자, 박하연 작가님, 양채은 기획자님께도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두 분 장시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로컬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한 사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